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해서 올린 것이니 잘 활용해주세요. 오늘은 스페인의 특이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내 볼일을 보러 자전거를 타는데 마드리드 자전거 길 방식이 바뀌었네요. 마드리드에 사는 친구 윌리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으로 타고 더 넓잖아 이게. 차들이 비켜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전거 도로야. 그래서 여기는 이쪽 길은 제한 속도 30이야. 여기는 지금 리스본 시내인데, 리스본도 지금 마드리드처럼 이 길 중간에 여기는 특히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고 양쪽 가로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도입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엔 도로 중간에 타는 게 어색했는데 저도 타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 가족이 지금 엄마 아빠 애기가 자전거를 타는데 아주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비율이 글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도로 중간에 자전거 길을 만든 것은 그만큼 개념이 다른 거죠. 이런 길에도 이 자전거 표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자전거가 가면은 뒤에 자동차가 빨리 가라고 그렇게 불편해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자전거를 많이 우선합니다. 지금 산탄데르에 왔는데 이게 자전거 우선 도로예요. 내가 일부러 비켜줬는데 아까 전부터 내가 그냥 계속 앞에 가고 제가 뒤에 왔거든. 근데 절대로 빵빵거리지 않아. 지도 천천히 온다고. 이 바닥에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돼 있잖아. 이게 자전거가 우선이. 차가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천천히 따라와. 참 자전거 배려는 정말 스페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전거 만세! 네, 차들이 적으니까 뒤에 지금 차 한 대가 따라오죠. 이 녀석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 봐. 내 뒤에서 계속 따라오지 뭐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니구나, 택시. 손님 실으려고. 뒤에 그 프리코션,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왼쪽이 시클로카 자전거 도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버스나 택시나 모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안내 표지가 돼 있고,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 자전거 속도는 30 이상 내지 마라. 노브에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참 대단합니다. 좋다 진짜. 여기 경치도 좋고 자전거 길도 좋고. 지금 스페인 지방도로를 달리는데, 지금 이제 포르투갈을 향해서 까미노 산티아고 같이 있는 길을 가는데, 여기 지금 길들이 다 자전거 길 옆에 그렇게 작게 또 길이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 자전거가 가면 차는 자전거와 적어도 1.5m 간격을 유지하라는 이 법이 있어, 법. 만약에 그렇게 못 갈 경우에는 자전거 뒤에 서행을 해요. 나는 이게 참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자전거 여행 때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진 도로에서 전방이 잘 보이는 곳에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냥 추월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속도와 차의 속도는 매우 다르니까요. 그래서 쉽게 추월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절대로 추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갓길로 붙어 있어도 1.5m의 폭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절대로 추월하지 않고 뒤따라옵니다. 근데 특히 산길이 있죠, 산길. 구분도로에서는 전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추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전거가 갓길로 붙어서 갈 때 구분도로라 하더라도 뭐 1초면 통과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추월하죠, 한국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추월하지 않습니다. 짐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는 저로서는 뭐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시속 한 5km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느린 속도로 뒤따라옵니다. 매우 미안하죠. 그래서 갓길로 붙어가지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나가라고 손짓을 열심히 해도 그들은 절대로 추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우리 한국의 가치관으로서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생각 중에 뭐 스페인처럼 하자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런 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어야 이제 실제 법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아직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스페인 사회가 어떤 문화적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라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원래 직업이 논술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강의하는 것을 되게 즐깁니다. 실력은 별로 없지만 한때 제법 유명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어떤 도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은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이제 아마 경제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따위 소리를 하냐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스페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지금 스페인이 결코 한국보다 잘 살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테네리페에 갔을 때 슈퍼마켓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한 3분의 2 가격? 그리고 개인 스페인어 과외 선생을 두었는데, 이름이 바네사라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의 아빠가 고등학교 현직 교사였어요. 30년 근무한 사람인데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스페인 지금 경제는 공산품은 우리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채소나 이쪽은 워낙 가격이 저렴해요, 스페인이. 그런데 그들의 근무 태도나 뭐 휴가에 대한 삶의 태도, 그 다음에 하루 일하는 시간 등등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시스템을 보면은 이놈들은 도대체 경제적으로 발전할 의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랑 달라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뭐 우리는 돈 하는데 얘들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우리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스페인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마드리드 시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1차선이나 2차선의 자동차 도로보다 더 폭이 넓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고, 또 쉽게 자전거를 추월하지 않도록 자전거 위주의 어떤 법규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저의 설명입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이란 책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자본주의는 결국은 인간과 물질 중에 결국은 인간보다도 물질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게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람과 물질 중에 우리는 당연히 어느 게 더 중요해야 됩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더 중요하죠.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원리는 무조건 옳은 거 맞죠? 그 개념을 잡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중에 하나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용이 하고 내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시간대에 등교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학교 활동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재용은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등교하고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하교를 할 수 있고, 또 이재용은 이성구보다 더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수학여행도 이재용은 프랑스로 가는데 이성구는
목포 신안 앞바다로 간다 이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학교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부잣집에나 아주 가난한 애나 똑같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 시간을.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자리 잡아가는데 학교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이 공공재가 뭐냐? 제가 그 논술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공공재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공원의 벤치와 가로등을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멍청한 놈들 왜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하지 하고 봤더니 바로 국정교과서에서 그렇게 저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책 쓴 인간 한번 불러서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공원에 벤치랑 가로등이 없으면 우리가 뭐 생활이 정말 불편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의 개념은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삶의 기본적 삶을 이루는데 그 편리함을 제공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공공재는 자연이에요. 자연. 만약에 공기가 사적 소유가 되면 큰일 나겠죠. 저는 그 자연이 사적 소유가 된 나라를 봤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프라이빗 비치가 있더라고요. 사적 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변이 사적 소유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산이 만약에 사적 소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내가 등산을 못 하잖아요. 자고 어쨌든 자연재가 가장 이제 최고의 그 공공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예를 드는 게 이제 뭐 도로, 수도, 전기, 항만 뭐 등등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노르웨이 갔을 때 그 노르웨이는 섬으로 가는 페리가 공짜예요. 차도 실어도 공짜입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사회는 페리마저도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그들의 개념이에요. 맞죠? 울릉도에서 만약에 이 육지로 나오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나온다면 그거는 국가가 잘못하는 건 맞죠. 공공재의 개념이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나오는 공공재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과 의료. 이 교육과 의료가 공공재의 개념으로 확고한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이나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뭐 영국도 그렇고 의료가 무료입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도 무료이죠.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가. 그리고 독일에는 사립대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교육과 의료 중에 의료 분야는 굉장히 공적인 기능을 공공재의 개념을 많이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저는 항상 교육과 의료를 드는데, 의료는 지금 나의 생존에 대한 그 보장을 받는 시스템이고, 교육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의료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는데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대학이 완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서열화되고 그 공납금이 그렇게 비싸.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로 공납금이 비싼 나라입니다. 제가 그라나다 갔을 때 아이들이 데모를 하길래 왜 하냐고 했더니 공납금이 인상되어서 데모한대요. 얼마냐 했더니 작년에 100만 원인데 지금 120만 원으로 올랐대요. 1년에 20만 원 올랐다고 데모해요, 걔들이.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가면은 용돈까지 국가가 지급을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의료와 교육이 가장 문제인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진국이 결코 아니에요. 단지 최대 강국일 뿐이죠. 돈 많은 나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로는 분명히 공공재죠. 공공재.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국가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고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 이 둘이 서로 충돌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국가가 먼저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이 들어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니까 차들이 막 비켜가더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만약에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그런 사고에 확대되면은 1차선은 벤츠나 아우디 뭐 고급 외제차, 2차선은 그냥 뭐 한국의 고급차, 3차선은 싸구려 경차 뭐 이렇게.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냥 폭을 좁게 해서 국가가 방관하는 그런 국가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재인 도로 위에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등의 개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축구 시합을 하면은 내리막길에 있는 쪽으로 골을 넣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차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른 어떤 영상에서 찍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복잡합니다. 뭐 출발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등으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차치해 두고요. 우선 적어도 그 도로에서 쉽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약자는 역차별로 먼저 국가나 사회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고 사고가 일어나면 어느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다칠까요? 자전거 받는다고 해서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자전거는 치명적이 되잖아요. 이 지점 때문에 바로 그래서 국가가 자동차보다도 자전거를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개념이 드디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바로 1차선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마음껏 질주할 수 있고, 자동차 즉 이것은 갓길로 두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되려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중앙으로 타고 가면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타고 가면서 이제 익숙해져 가는 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자전거 사고가 매우 줄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차는 중앙에서 서지는 않잖아요. 1차선이나 2차선에서 주로 서는 경우가 아니고 과쪽으로 붙어서 주로 서잖아요. 정차를 할 경우에. 그리고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은 자주 서니까 맨 가에 놓고 정차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자전거는 1차선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개념이 뭐 스페인 정부를 만나서 뭐 얘기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혼자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도에서 길이 굽어진 곳에서는 차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지 않는 개념이 그들에게 이제 정착이 되어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자동차 문화를 겪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평등의 개념에서 이제 분석해 보면 왜 스페인이 그런 도로 시스템과 법규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상당히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이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의 이 영상을 오늘 보시고 공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강하게 반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저 새끼 빨갱이네라고 이제 얘기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우리가 이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거든요. 전 지금 이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념 바이러스라는 걸 제가 이제 늘 거부하는데, 뭐든지 좌파 우파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저 빨갛습니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느낀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직업이 논술 강사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느끼신 분대로 또는 반감을 느끼신 분대로 한번 아래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들의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그 스페인 도로 시스템, 교통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얘기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